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나무 대한 집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강. 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왜 대미를 장식했냐? 모든 게 다 적용돼서. 그렇죠.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아마존은 10가지 성장 경로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성장 경로는 2번 이상 거쳤다. 아마존이 얼마나 신속하게 특정 성장 경로를 들락날락하고 얼마나 적절한 순서로 성장 노력을 표현했는지 살펴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아마존이 경쟁사의 두려운 존재로 떠오르면서 크게 성공한 것은 그동안 선택한 성장 경로 때문이 아니라 새로 갈아탈 성장 경로를 능숙하게 포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가지 성장 경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맥락, 순서, 결합. 그리고 조합이죠. 그러니까 10가지 경로를 아는 것이 끝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맥락 속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마존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매우 훌륭하게 해왔다. 그야말로 자기가 얘기하는 최고의 모범 사례. 그렇죠. 그로스 IQ의 뭐 최고 수준. 그로스 IQ 멘사. 그렇지. 멘사 그로스 IQ. 명예 전당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 여기서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프, 둘째 날은 어떤 모습인가요? 최근 전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받은 질문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 데이 원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게다가 나는 데이 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아마존 건물에서 일합니다. 일하는 건물을 옮길 때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난 첫날이라는 주제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둘째 날은 정지 상태입니다. 부적절함이 뒤따르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운 쇠퇴가 뒤를 잇고 결국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첫날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쇠퇴는 극도로 천천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탄탄하게 기반을 닦은 기업은 수십 년 동안 둘째 날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최종 결과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흥미를 느낍니다. 둘째 날을 어떻게 막을까요? 기술과 전술은 무엇인가요? 첫날의 활력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런 질문에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통 한덕거리 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뭐 통살이 있어가지고 딱 얘기하면 이거다! 하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요소, 다양한 경로, 여러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답은 모르지만 일부 대답은 알 수 있습니다. 첫날을 지키려면 우선 고객 집착, 대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외부 경향의 적극적 수용,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제프 베조스가 실제로 쓴 이게 주주 서한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누구지? 티파니 보바가 쓴 게 아니라 제프 베조스의 편지를 읽었는데 저 지금 다시 보니까 보이네요. 많은 요소, 경로, 맥락, 여러 함정. 그러니까 컨텐츠 트랩 이렇게 해서 이 벌써 요소와 경로, 맥락과 조합이라는 말을 제프 베조스도 쓰고 있는 거예요. 티파니 보바가 말하는 거를. 그렇죠. 놀랍네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고객 집착, 대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외부 경향의 적극적 수용,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4가지를 이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대리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대리가 프락시라 나오는데 그 의미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추하기로는 뭔가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존 책 관련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솔직히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4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거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 집착. 아마존은 유명하죠. 회의할 때 의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회의할 때 그 고객이 앉아 있는 의자다. 해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나, 어떤 의사결정 하나 우선순위에 무조건 고객이 어떨 것인가,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10년 후에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안에는 고객들이 지금부터 10년이 변하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할지라도 고객들이 변함없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데 더 싼 제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접근의 밑바탕에는
고객 중심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뭐 그 여러 가지 제품들 뭐 프라임 제품 구독 서비스랄지 뭐 등등등 그런 것도 고객을 잘 분석해서 고객의 맥락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 그 메일 보시면 여러 그 온라인 서점에서 저한테 추천 이메일 나오잖아요. 그것도 원래 아마존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했던 어떤 그 사이트의 경로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춤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나한테 맞춤으로 오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나오는 결과물인데 철저하게 또 아마존 B2C 회사이다 보니까 나중에 B2B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B2C 회사이다 보니까 고객 집착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10가지 경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고객 경험이죠. 고객 경험은 모든 경로의 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놓치면 나머지 9개는 이 기반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은 항상 1번으로 4가지 중에서도 1번으로 얘기한 거예요. 고객 집착이고 그다음에 외부 경향의 적극적 수용.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먼저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맥락적 대응.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시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존도 그렇게 적응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냐면 계속 적응한 나머지 오픈 매장까지 열잖아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미친 거야.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철저하게 온라인 기반으로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오프 매장을 연다는 거는 이게 발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을 위배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 맥락 속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틀을 깬 거죠. 그렇죠. 오프를 안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월마트를 찍어 눌렀지만 결국 월마트에서 배울 수 배우는 거죠. 월마트가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찍어 눌렀지만. 나오잖아요. 그때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람 10마일 안에 다 있다니까 그게 파괴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죠? 오프라인 1%의 오프라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는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전에까지 뭐 나왔던 거지 알렉사 같은 것도 누가 뭐 그 상태에서 많은 다른 기업이 만들 수도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알렉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AI 비서 이런 데에 가장 큰 플랫폼을 좀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외부의 변화에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넷플릭스가 왜 대단하냐? 계속해서 그 변화에 밀리지 않고 적응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스트리밍까지 넘어오고 스트리밍 했는데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보였지만 잠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오리지널을 많이 컨텐츠, 열고 오리지널 컨텐츠. 진짜 도전은 또 이제 새로운 도전 디즈니랑 애플이 들어오니까 OTT로 들어오니까 이제 또 그거에 생존하나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결정. 이거는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보통 기업이 일반 뭐 정부나 그런 데에서 의사결정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려도 내 경쟁자가 나보다 더 빨리 옳은 결정을 내리면 난 거야. 틀린 결정입니다. 틀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 늦게 결정하면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항상 우리가 일철장 얘기했죠. 경쟁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경쟁자가 나보다 빠르면 난 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나도 알았는데 어쩌라고. 그렇지. 그래서 저거 내 아이디어였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안티프레즈하게 설계가 돼 있다면 빠르게 의사결정 내리고 빠르게 행동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밀어붙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뭘 넣을 거냐면은 바로 컨텐츠 트랩. 컨텐츠 트랩을 넣을 겁니다. 왜냐면 앞부분에는 이게 책이 어떤 거 나오냐면 아마존이 처음에 책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존을 되게 쩌리러 봤어요. 왜냐면 책을 판다는 것 때문에 책 시장이 뭐 우리도 책 시장 막 얘기하잖아요. 뻔하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제프 베조스는 책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파는 온라인 네트워킹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보완제로 본 거죠. 보완제. 그렇죠, 그렇죠. 책을 팔 수 있으면 뭐야? 딴 걸 못 팔 수 있나? 예. 그래서 그 컨텐츠 트랩이 항상 얘기하죠. 컨텐츠보다 커넥션을 더 생각하라. 그럼요. 예. 모든 맥락 속에서는 아니지만 대부분 맥락 속에서 커넥션을 잡았을 경우에 창발 혹은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커넥션은. 그래서 이 아마존 전형적으로 컨텐츠 트랩
벗어난다. 커넥션을 중시 여겨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죠. 같은 판에 아니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제품을 넣어서 팔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뭐 프라임 뭐 그런 구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잠금 장치를 만들고 그러한 지배적인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누려가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더 싼 제품을 주면서 가치를 높이고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남은 이견 작업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 중간에 뭐 파이어폰이나 여러 가지 실패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빨리 철수하고 빨리 철수하고 또 잘하는 분야를 계속 나가면서 그야말로 아마존은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한때는 시가총액 1위도 하고 또 제프 베조스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위 안에 들면 일단 거죠. 1위죠. 네. 1위니까 그야말로 이 성장 10가지 경로를 다 거쳤을 맨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4가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관련 기사나 뭐 책이 나왔을 때 꼭 사볼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 좋냐면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일단은 뭐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 어떤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정도를 체계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아는 분들도 나 성공했는데 나 성공한 기업가인데 근데 그러면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구조가 잘 정리된 책을 봤을 때 사각지대를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이거 찍으면서 고 작가님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기로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강연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고 작가님이랑 저랑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면서도 또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면 복습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힘들어 본 모습을 보고 신 박사님이 중간부터 많이 도와주셨죠. 네, 아마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저희도 책을 팔잖아요. 책에서는 약간의 영업이익만 내면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뭐 대관하고 그런 거 하는 게 거기에 뭐 5, 600 들어가는 게 웬만한 책 한 권의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그거 하나 하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그거를 무료 보완제로 뿌리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맥락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제가 소탐대실하지 않으려고 강연을 안 나가는 이유가 강연 나가면 2, 300 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눈앞에 소 때문에 내가 내 에너지를 그 강연에 다 쏟고 내가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런 거 무료 활동하고 무료 강연하고 글 쓰고 커뮤니티 키우는 게 솔직히 당장 돈은 안 되고 돈이 나가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아마존이랑 가는 길이랑 똑같거든요. 뭐 우리나라 상황이라서 맥락은 다르겠지만 저희도 책을 팔 수 있으면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배 회사예요. 좋은 제품을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팔고 그거를 가성비 싸움이에요.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퀄리티가 낮은데 가격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포르쉐를 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모닝을 탈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 차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목적은 뭐예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나서 마트에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는 맨 처음 옛날에 프레스토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맥락의 문제지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가성비에서 1등을 하면은 뭐 가성비에서 1등을 하면서 절대적 퀄리티까지 원탑을 찍으면 뭐 독보적 존재가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우리 독자 그다음에 가성비에서도 1등이고 결과적 효용에서도 그 제품을 썼을 때 내가 얻는 만족감에서도 1위면은 저희는 이미 책이라는 최고 퀄리티의 소통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이미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을 더 좋은 책을 읽게 하고 더 많은 무료 행사를 열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커넥션을 늘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예?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 동기부여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학습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학습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학습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강연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여러분도 이 강연도 보시고 책도 보시면서 정말 비즈니스 IQ, 그로스 IQ를 정말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로스 IQ 40강 완강이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뭐 고 작가님이 뼈아대는 중심으로 다른 책 위주로 또 이렇게 계속 강연하면서 저 뭐 이렇게 또 좋은 인사이트 전달해 주시면서 저도 조인트로 할 수 있을 때 좋은 거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IQ 강연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에피소드로 더 좋은 토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